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에 합의하고 본격 공조에 나섰습니다. 야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각각 일부 양보하고 서로 큰 포용의 정신에서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제3자 특검으로 가자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 부분은 저희 개혁신당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적인 열망과 관심이 높은 통일교 특검부터 우선 신속하게 하는 게 맞겠다. 특검 추천권이나 수사 대상에 있어서 양당의 이견이 조금 있었는데 서로 한 발자국씩 양보를 하고 결국 합의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특검이 현실화되려면 중요한 건 다음 스텝일 것 같아요. 그렇죠. 민주당의 이제 협조가 필요한데 예. 사실은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을 이유는 크게 찾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쨌든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예. 정치권 인사가 연루됐다는 어쨌든 연루됐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기존 특검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들을 얻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이 추천했던 특검이 좀 묵인했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다시 민주당이 또 이걸 반대한다는 것은 기존 특검의 묵인 행위에 대해서 동조한다는 오해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저는 드루킹 특검 때처럼 민주당이 한 발짝 양보해서 약간의 협의 과정을 거치겠지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대통령께서 상설 특검 관련돼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여론이 중요할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론을 엿볼 수 있는 갤럽 여론조사가 지난주에 나왔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전체 응답자 중에 62%가 통일교 특검 도입해야 한다고 찬성을 했고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67%가 특검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높게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도 더 높게 나온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국민들께서는 이번에 밝혀지고 있는 의혹들이 통일교가 이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의 원칙을 어기면서 여야 할 것 없이 전방위적인 로비를 했다. 이거는 너무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뭐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당 한켠에서는 일단 전재수 전 장관이 그 혐의를 완벽하게 부인하고 있고 추가적인 증거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해도 되지 않냐라는 생각도 있으신 것 같아요. 국민각에서는 지금 국정 운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통일교 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 오히려 털어낼 게 있다면 털어내고 가야 된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당도 그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히는데 협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털고 가자라는 의견을 보여주신 걸로 봅니다. 당은 이 여론조사 같은 수치에 대해서 면밀히 보고 있고 다만 이 권성동 의원 케이스를 국민의힘에서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만약 권성동 의원 케이스와 같이 뭐 돈을 찍은 사진이라든지 뭐 큰 거 한 장이라는 뭐 메모라든지 아니면 돈을 줬다고 밝혀지는 그 시기에 직후에 주고받은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추가적으로 증거가 나온다면 이런 여론을 좀 반영해서 특검을 검토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게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특검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앞서서 이 특검에 대해서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뭐 일고의 가치도 없다, 뭐 절대 수용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박수현 대변인이 얘기한 걸 보면 조금 기류가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여론 수치가 나온 것들은 지도부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 지금 해당 의원들이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당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전재수 전 장관도 있고 임종성 전 의원이나 등등의 의원들도 아니 통일교 쪽을 만나긴 했지만 우리가 특검을 통해서 밝혀질 만한 건 없다라는 입장을 전방위적으로 좀 전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이거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지도부의 입장으로 조금 변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에도 만약에 민주당이 계속해서 거부를 한다면 지금 뭐 야권에선 과거 드루킹 특검 당시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 투쟁했던 그런 예들이 뭐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단식, 삭발 뭐 이런 것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세요? 이거는 사실 그 야권이 관철을 못 시키면 국민적 요구를 실현 못했다라는 비판을 받겠죠. 그러니까 물론 여당 입장에서는 막으려고 하겠지만 지금 관봉권 띠지 사건도 상설특검으로 가고 있고 쿠팡 퇴직금 사건도 상설특검으로 가고 있는데 아니 정치권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연루되어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잖아요. 막 거부하고 있으면 그 명분을 국민 여론에서 얻어서라도
뭐 삭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단식 등을 통해서라도 뭔가 보여줘야 되겠죠. 결연한 의지를. 예.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만약에 정략적으로 이걸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방금 상설특검 얘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단일 사건에서 상설특검을 지시하거나 발족시키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걸 못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설특검이라도 갈 수 있는 국민적 여론적 기치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부분도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든 받지 않으면 역풍이 있을 것이다, 민주당에. 이런 말씀이셨고. 자, 이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보수 야당이 본격적으로 특검 공조에 나선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은 민주당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뭐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일 뿐이니까요. 예. 개혁신당은 원래 국민의힘에서 파생되어 나온 정당이라는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특검 공조 이외에 이 두 정당이 뭐 본격적으로 뭔가 연대를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전 후보를 예. 만나고 러브샷 한 거 그거 하나 갖고도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은 이 윤 어게인 세력과는 절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지금 고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보면 특검은 예외다라고 하고 손을 잡은 거기 때문에 아마도 특검 공조 이외에 두 정당이 뭔가 연합해서 연대해서 예를 들면 내년 지방선거까지 뭔가 본격적인 연대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그냥 일시적인 일회용적인 공조와 연대일 뿐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두 당의 연대로까지 가기엔 내부적인 어떤 고차 방정식들을 좀 풀어야 되는 것들이 남아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경찰은 전재수 의원을 소환해서 14시간 가까이 조사를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거듭 어떠한 금품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찰 수사력이 관건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전재수 의원이 14시간 정도 그 조사를 받았으면 조사 열람 시간을 뺀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질문이 있었던 장시간이죠. 거고 예. 그만큼 준비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언제 누구를 접촉했는지에 대해서는 전재수 의원이 지금 크게 해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거 그 부분뿐인데 그렇다면 금품 받았다고 하는 정황적 증거를 다지는 수사가 시작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가성 여부에 대한 입증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이 어떤 역할을 주문받았는지 또는 그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했는지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경찰의 전담수사팀이 있지만 아주 특이하게도 이게 경찰청 산하의 중대범죄수사과 단일팀으로 사실상 운영되고 있단 말이죠. 이거 되게 이례적인 거예요. 역대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민감한 사건에 경찰청장에 사실상 하명받고 있는 옛날 특수사과인데 이게 중대범죄수사과가 단일팀으로 투입되는 부분도 저희가 특검을 주장하는 하나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뭐 서울청의 반부패 수사대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끌어왔기 때문에 예. 이게 뭐 청장이나 수사본부장의 하명이 먹힐 여지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고 두 번째는 청장이 지금 공석이라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뭐 탄핵을 통해서 해임됐잖아요. 따라서 청장이 임기제인 청장이 공석이라는 부분은 외압을 막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재수 의원은 저런 수사 결과에 불구하고 특별검사가 출범할 배경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에서는 오늘부터 수사 인력 5명을 더 보강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사 성과 어느 정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전 빠르게 내야 된다고 보고요. 빠르게, 예. 근데 성과라는 것이 뭔가 혐의를 무조건 밝히는 게 성과는 아니고요. 혐의가 없다는 거를 밝혀내는 것도 저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당 입장에서는 전재수 전 장관은 내년 지방선거 부산시장 유력 후보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의혹들을 빠르게 털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 인력도 더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하고 뭔가 예산과 인력이 문제라면은 저희가 뭐 입법부를 통해서 뭔가 서포트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뒷받침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전 경찰이 사활을 걸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년에 이 검찰청 폐지 이후에 예. 아마도 경찰의 이 수사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아마 이 통일교와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는 경찰이 뭐 누구의 눈치를 본다든가 특히나 뭐 저희 당 집권 여당의 눈치를 보면서 흐지부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빠르게 성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죠. 사실은 이제 아직 경찰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두 예. 번째는 경찰청 내에도 뭐 옛날 적폐청산 TF처럼 이렇게 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재량껏 수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가. 물론 재량껏 수사하겠지만 국민들이 볼 땐 그런 의구심이 있는 거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호남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 임기 5년은 너무 짧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총선 전에는
어떤 분들은 5년이 너무 길다 이렇게 요새는 사람들이 5년이 너무 짧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참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리가 직접 나서 임기 지속을 거론한 것은 국무총리로서의 책무와 역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들 사이에서는 임기가 아직 4년 6개월이나 남아있다는 게 걱정이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자, 이게 지난 20일 전남 무안에서 열린 국정설명회 자리에서 나온 김민석 총리의 발언입니다. 뭐 들어보신 것처럼 야당에선 총리가 임기 연장을 시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적절하지는 않죠. 지금 한참 대통령 임기가 초반을 달리고 있고 첫 번째는 총리가 저렇게 순회해 가면서 특정 지역에 가서 저런 발언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이 대통령도 사실 순회하고 계신다고 좀 보거든요. 그렇다면 총리로서는 국정을 좀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정치성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두 분 다 하고 계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무리 지금 4년 중임제 개헌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하나잖아요. 공약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저렇게 대통령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늘려야 된다. 이 말은 기존에 했던 민주당 측이나 정부 측 입장과 좀 달라요. 왜냐하면 임기 중 개헌은 현 대통령 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원철 법제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이 결단할 문제 아니냐. 결국은 헌법 개정사항에 현 대통령에게도 효력이 있다라는 조항을 넣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그 당시에 오해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약간 군불지피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임할 수 있는 군불을 지피는 것으로 오해받을 만한 그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시는 분들께서는 5년이 좀 짧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길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결국 임기라는 게 개헌을 필요로 하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민감한 주제지 않습니까? 이런 민감한 주제를 이 시점에 꺼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일단 정말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겠죠. 윤석열 정부 때 우리 당 지지자들은 5년이 너무 길다라는 얘기를 정말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냥 주변에서 듣는 아마 아이스 브레이킹 약간 강연을 하면서 초반에 좀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대통령제 국가의 딜레마 중에 하나인데요. 의원 내각제 국가들은 임기가 고정되어 있지 않는 대신에 잘하면은 10년, 15년에도 이게 장기 독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잘하기 때문에 임기를 연장시켜 주는 것이죠. 근데 대통령제 국가들은 임기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4년 중임제를 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단 우리나라만 5년 단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아무래도 독재자들이 뭔가 본인의 이 임기 연장을 위해 독재를 위해 임기를 쭉쭉 늘렸던 그 사례들 때문인데요. 임기 5년 안에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됩니다. 임기 5년 안에 뭔가 결과를 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김민석 총리가 정말 총리를 해보니까 4년 6개월밖에 안 남았구나. 5년 안에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런 압박감 때문에 정말 해보니까 이런 짧다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나도 거기에 좀 동감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원론적 이야기를 하신 것이지 전 만약에 4년 중임제로 바뀐다 하더라도 아까 조원철 법제처장의 말씀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당내에서도 그거 동의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박혀있는 만큼 임기 연장을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은 적용받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적용되지 않는 임기 연장이라고 하더라도 그거 꽤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들리시는데 이런 공감대가 지금 여권에 그래도 꽤 있는 편이에요? 4년 중임제 개헌안은 여권에서 민주당에서 과거부터 꽤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개헌을 하게 된다면 일단 4년 중임제로 가되 아까 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지금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 아니야라는 부분은 말끔하게 저희는 해소를 하고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석 총리의 호남 방문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호남을 찾은 데 이어서 찾은 거여서 그런 해석들이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당권 주자로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청래 대표 이후에 또 찾았다? 이게 뭘까라는 분석들이에요. 전화론 또 정청래 대표도 호남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물론 이제 정치인의 다음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본인이 계획하는 거 그럴 수도 있는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총리가 다음 특정 정당의 당대표 행보를 염두에 두고 저런 행보를 한다. 심지어 국회의장마저 그런 행보를 한다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통령은 만약에 다음 또 다른 당선을 위해서 또 정치 행보를 한다. 그러면 국정은 누가 책임지고 단임제를 한 취지는 몰각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총리에게만이라도 단임제의 취지가 발현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행보의 당부당을 떠나서 저는 보편적으로 저런 행보 자체가 또 당대표 행보가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앞서서는 서울시장 나올 것이다 이런 관측들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와서는 당대표 선거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좀 행보를 하면 서울시장 행보를 예. 하는 거다라고 하고 또 다른 서울 이외의 지역을 행보를 하면 이건 역시 당권 경쟁에 나섰구나. 다 이런 해석일 뿐이에요. 그렇죠. 이런 비판을 받고 있죠. 이게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유력 후보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너무 빠릅니다.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예측하는 것도 6월인데 전당대회는 그 이후에 있거든요. 8월입니다. 예. 벌써부터 무슨 김민석 총리의 행보를 당권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다. 당권 염두에 두고 하는 행보들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도 충분하기 때문에 너무 섣부른 해석들은 삼가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권을 이용한 노골적 공격은 처음 본다라면서 당 지도부를 겨냥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1년 여러분의 일상 안녕하셨습니까? 민주당과 싸우고 있는 저랑 싸워서 정치적인 탈출구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당직을 걸고 당의 권한을 이용해서 당내 인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저는 처음 보는 현상이긴 합니다. 한 전 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본인 입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강을 세운다라는 표현으로 또 했기도 하고요. 한 전 대표도 이전에 당대표 시절에 기강을 세운다는 표현을 몇 번 쓰더라고요. 예. 기강을 세운 이후에 포용은 그 다음 문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당권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그냥 본인의 행위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갈등 구도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한 대표가 저런 팬미팅을 통해서 약간의 그 행보의 기조 변화를 갖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는 연역적으로 어떤 입장을 강요하면서 그 입장에 따른 비판, 갈등 구도를 만들었는데 그게 사실 소용이 크게 없어 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스킨십을 늘려가면서 오히려 당내 의원들과 만나는 기회를 늘려가는 식의 그런 기조 변화를 갖고 온 게 더 아닌가. 이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너무 본인의 입장을 강조하다 보면 당 입장이 매도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당의 계엄에 대한 입장, 탄핵에 대한 입장을 일반적으로 내가 규정하게 되면 당 전체가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당은 계엄을 옹호하는 집단이구나. 이런 식으로 매도하면서까지 나의 갈등 구도에서의 우선순위를 선점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좀 지양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행사장에 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1,500여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고 이걸 두고 어떤 새 과시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 뭐 정치인들이 어떠한 시점 어떠한 타이밍에 새 과시하는 행사들은 뭐 종종 있는 일인데 한 대표가 왜 이 시점에 저런 행사를 열었다고 보세요? 뭐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지금 사실상 친한계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뭐 김정혁 전 최고위원 등을 축출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팬덤을 과시하면서 또 계속해서 저희 당, 그러니까 집권 여당을 향한 공격의 수위도 계속 높이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뭐 집권 여당과 싸우고 있는데 나를 쫓아낼 거냐라고 과시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장동혁 지도부는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뭐 여의도 연구원이나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팬덤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뭐 한동훈 팬덤 이게 문제다라고 뭐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었고 지금 장동혁 대표의 인사를 보면 계속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악감정을 갖고 있는 예를 들면 뭐 장해찬 부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계속 임명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지도부가 스탠스가 바뀔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이런 뭐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는 저런 행동들이 국민의힘의 이런 지도부의 스탠스를 바꾸긴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앞서 장동혁 대표 이런 상황에서 계엄과 탄핵 책임을 언급하면서 노선 변화를 예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장 대표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싸우고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 싸움을 위해 우리가 이제 변해야 할 시점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변화를 언급한 걸 두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의원들 다수를 접촉한 뒤에 본인이 그 기조 변화인지 아니면 본인이 원래 생각했던 대로 움직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사를 좀 강조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인사 말씀 주셨지만 예. 어쨌든 그 인재 영입을 통해서 중도 성향 분들이 이렇게 당내로 들어오는 모습을 국민께 비춰주고 또 본인이 만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누굴 만날지가 이제 앞으로 관심 대상인데 그런 만나는 사람들의 성향을 기준으로 또
장동혁 대표가 뭔가 기조 변화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기조 변화를 하고 있었다고 보지만 국민 시각에서 또는 당내 경쟁자 입장에서 보면 그거 기조 변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어떤 그 판단 기준을 의식해서 저런 행보를 실질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행보가 곧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장동혁 대표가 변화를 말하긴 했는데 뭐 최근의 행보, 뭐 인사 조치들을 봤을 때 이게 말뿐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도 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사 행보는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뭐 중도로 가겠다고 입으로 말하고 한들 국민들이 느낄 때는 오른쪽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라고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말하는 변화가 무슨 중도 스탠스로의 변화, 지금까지 뭐 한동훈 전 대표나 이런 그 친한계를 축출하기 위한 과정들 이런 것들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12월 안에 그런 것들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당내에서 갈등이나 이런 것들 없이 나로 중심으로 뭔가 그 여당과 싸우는 그 변화를 이끌어 가자라는 주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도 스탠스로의 변화, 친한계와의 포용 뭐 이런 거는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에 대한 인사 조치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 될 걸로 보여요. 근데 일단 정당 입장에서 보면 예. 국민의힘은 나중에 그 지선에서 경쟁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유통일당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만약에 표심이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그 해당 지역에서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대표 입장에서는 다양한 세력을 전부 다 포용하고 싶은 게 그런 욕심이 큰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상의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와 김종혁 최고도 품어야 되죠. 예. 품어야 되는데 이거 상호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뭐 물밑에서 접촉을 하건 어쩌건 간에 김종혁 최고나 한동훈 전 대표도 같이 품어져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상호작용의 일환이다. 장동혁 대표가 품는다고 해서 만약에 품어져 오지 않는 분은 어떻게 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징계로 나아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당내에서 스킨십을 통해서 품어지는 이런 모습을 같이 보여줄 때 두 분 다 국민적 지도자로 좀 자리매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간에 액션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아니 왜 지속적 예. 공격을 받게 되면 어떻게 품습니까? 그래서 저런 부분은 제가 그 뭐 예상을 하건대 한 전 대표도 입장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